잠시 후에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보다 더 유익한 강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휴먼 서비스 논의에 대한 공통적인 것, 함께 전 시간에 공부한 것 잠시 복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휴먼 서비스는 노동 집약적이고 공동 생산의 특성을 띈다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 휴먼 서비스 생산은 가치지향적이다. 세 번째는 휴먼 서비스의 노동은 전문직에 의한 조직 과정으로 수행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휴먼 서비스 생산에는 전문성과 통합성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휴먼 서비스 생산의 성과는 무용이고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경향이 많다라고 보았죠. 여섯 번째는 서비스 생산을 둘러싼 조직적 환경의 복잡함과 책임성 제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휴먼 서비스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공급자 측면을 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복지 혼합의 경향으로 인해 최근에는 특히 공급자의 역할 분야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복지 공급자를 정부, 비영리, 영리 등과 같은 조직 부분별로 나누는 전형적인 방식을 복지 혼합 시대의 역할 분화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별 조직 부분에서도 각기 다른 역할자 유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되는 휴먼 서비스 체계 내에서 역할자 유형의 분화는 대개 재정 공급자와 서비스 생활자의 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휴먼 서비스 산업체계 분석에서는 공급자를 재정 공급자와 서비스 생산자 역할로 나누는 것과 함께 규제자 역할도 추가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먼 서비스 산업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부분을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가 규제자, 그리고 재정 공급자, 세 번째 서비스 생산자, 네 번째 수요자, 이렇게 네 가지 역할자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뒤에 논의될 혼합제와 공공생산이라는 휴먼 서비스 산업 생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볼 때 수요자 부분은 수급자와 수혜자 구조로 분화시켜 볼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휴먼 서비스 산업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규제자, 재정 공급자, 서비스 생산자, 수요자, 이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규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서비스 산업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규범이죠. 법이나 규정이나 협약 혹은 문화 요소 등까지도 포함해서 생산하는 역할자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나 이를 해석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같은 정부 조직 단위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요 휴먼 서비스 관련 규제를 만들고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하나의 거대한 규제이고 그 안에서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서 규제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는 바로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들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 등에서는 오랜 규제 생산 관행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규제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기관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쟁점이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판단의 결과가 바로 휴먼 서비스 산업 체계의 새로운 유형의 규제로 공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복지혼합 경제에서는 규제자가 반드시 공공 부문에서만 한정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서비스 생산 조직들 간 네트워크 혹은 협회 등의 차원에서 마련하는 자율적 규칙이라든지 휴먼 서비스 전문가들의 자기 윤리 규정 또는 민간재단이 자기 목적 사업을 위해 만든 기준 등도 이를 따르는 조직들이 생겨나면 자연스레 산업계의 규제로서 작동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공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서비스가 수요와 공급이 되는데 필요한 재정 원천을 제공하는 조직이나 부문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재정 공급자의 핵심입니다. 복지국가에서는 대개 강력한 정부 조직, 특히 중앙정부가 조세 수입을 원천으로 주된 재정 공급자로서 작동했으며 이 경우에 정부 조직은 재정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의 생산도 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정 공급자 중에 특별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신자유주의와 후기 산업사회 논리의 결합은 복지 혼합을 만들어냈으며 그 결과 복지 공급 조직의 역할 분리 현상을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정 공급자로서의 정부, Government Organization, 정부가 생산자 조직 부문을 떼어내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1980년대 이후에는 서구 국가들 내에서 진행되었던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민영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에서 휴먼 서비스를 위한 재원 공급은 소득세 등의 강력한 세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조직이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신보수주의의 영향 아래 감세를 통한 정부의 재정 공급자 역할 축소와 민간의 기부와 후원을 통한 재정적인 공급, 재정 공급자 역할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가 나름대로 견지되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 공급자 중에 다시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로로 추구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특별히 정부 조직,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복지를 강조하는 맥락도 대개 지역의 민간 자원의 증대 혹은 확보를 주요 성과 목표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부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요? 아시는 바대로 국가기관에 특히 사회복지를 총괄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또 모든 걸 지도 감독하는 모든 사회복지의 정점이 바로 보건복지부에 속해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그 정책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정부와 민간의 나름대로 파트너십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고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서 볼 때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의 이런 지침, 이런 부분들과 또 나름대로 지역의 민간자원 증대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나라에서 휴먼 서비스 재정 공급의 근간은 정부 조직이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민간 부분의 몫을 어느 정도로 설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 공급자에서의 다변화는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휴먼 서비스의 시장화 혹은 상업화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먼 서비스의 수급 관계가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수요자가 이 서비스 생산자들에 대한 재정 공급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비중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서비스 구매가 현금으로 지불되는 경우에 그 소비자는 해당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재정 공급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제3자, 이 3자의 지급 방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사회 서비스에서 특히 바우처 등을 통해서 생산자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는 소비자는 그 권한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재정 공급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용자에 의해 서비스가 구매되는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인해 초래되는 재정 공급자의 성격 변화는 향후에 휴먼 서비스 산업 체계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 용어들 나오는 것 중에 용어 해설을 좀 더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교과서에는 없지만 바우처 제도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시는 친구들 때문에 잠시 자세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우처라는 말을 들어본 친구도 있고 이 바우처라는 말을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바우처, 영어로는 뭐 VOUCHER 해가지고 바우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를 그대로 그냥 바우처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인 분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바우처 제도다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처음 듣는 클라이언트들, 특히 어르신들, 또 어르신이 아니어도 바우처라는 말에 대한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바우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죠. 어르신 뭐 지금 많이 힘들 텐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그냥 계단으로 꾸벅꾸벅꾸벅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행히 엘리베이터를 많이들 알고 있고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로 뭐 이렇게 사용하고 뭐 승강기라고 사용하더라도 승강기라는 말을 어르신들은 모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좀 아쉬운 것은 저는 복지부가 이 바우처 제도를 얘기하기 전에 좀 더 어르신들이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한번 들으면 알만한 그러한 용어로 그러한 제도로 이야기하고 또 그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안에다가 영어로 바우처 이렇게 얘기를 써놨다면 오히려 더 많은 저소득층이나 또 바우처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활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제 생각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뭐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용어를 선택할 때나 또 진행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또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이런 걸 경험할 때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특히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욕구와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바우처 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바우처 제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이 부분은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수요자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쉽게 클라이언트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 쿠폰을 지급해서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어때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쿠폰을 제시했을 때 나름대로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인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나 산모, 그 다음에 아동 등 사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서비스 제도, 이 부분이 바우처라는 것이죠. 이 바우처가 대표적인 것인데 또는 문화를 항유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문화 바우처가 존재하기도 하고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등 다양한 바우처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용어를 선택할 때 좀 신중히 기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꼭 바우처만이 아니라 여러 제도들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쉽게 외국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뭐 벤치마킹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 우리 것으로 다시 한번 리메이킹 시키고 한국적 사회복지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용어를 쓸 때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되고 또 학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충분히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을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제도 이제 조금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바우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더 심도 있게 보시고 또 현장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바우처 제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